네, 오늘 이야기는요.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시청자 제보 실화 사연들입니다. 사연자분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이고요. 단순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21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학교를 휴학하고 신검을 받고 난 뒤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하더군요.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친구들과 여행을 하기로 했고 1인당 10만원씩 회비를 걷어 부산으로 1박 2일 계획을 세웠죠. 이제 성인인데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게 죄송스러워서 여행 비용에 쓸 겸 단기 알바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또는 택배 보조 업무 일자리가 있었지만 여행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야, 진짜 꿀알바 구했는데 같이 할래? 친구가 알아본 알바는 임상 실험 알바인데 간단한 테스트만 하고 1회 방문 시 2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 말을 듣고 같이 알바를 하기로 결정했고 3일 뒤 친구를 만나 평리동 소아과 앞으로 찾아갔죠. 무슨 임상 실험 알바를 소아과에서 하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근데 담당자가 여기로 오래. 친구와 저는 소아과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흰색 승합차가 오더니 저희 앞에 정차를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알바 지원을 했냐고 물었죠. 저희들은 승합차에 타게 됐고 차 안에는 저희 또래로 보이는 남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포함 총 6명이 타고 있었고 이동하는 동안 설문지를 한 장씩 주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자, 설문지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각자 사인해주세요. 설문지에는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수술한 경험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아래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겁이 나서 물어봤죠. 저 부작용이라면 자세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말하자면 감기 몸살 정도? 여자가 웃으면서 말을 하길래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그냥 넘겼죠. 그렇게 꽤 먼 거리를 이동했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팔공산 근처에 임상시험센터가 있다고 하더군요. 1시간이 조금 넘어 비포장길로 들어가더니 차를 세우고 말했죠. 자, 여기서는 걸어가야 되니까 차에서 내리세요. 여자는 차에서 내려 앞장서서 걸어가고 저와 친구 그리고 나머지 남자들은 여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벌판이었고 조금 걸어가니 3층 건물 하나가 보였죠. 저희들은 그리로 들어갔고 실내는 평범한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적으로 임상실험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불법적인 느낌이 들어 물어봤죠. 여기가 어디예요? 원래 임상실험은 병원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저희가 원래 경대병원 소속인데요. 이번 테스트는 특별히 중요한 거라 여기서 따라가게 됐어요. 그 말을 하면서 경대병원 출입증 카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죠. 친구와 저는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피까지 뽑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같이 온 남자 중 한 명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차비를 받고 그냥 나가더군요. 잠시 후 차에서 봤던 여자가 다가오더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테스트는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내일 아침에 최종 검사만 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점이 당일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룻밤을 여기서 보내야 된다니까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와서 그냥 나가자니 여기 왔던 시간도 아깝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실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1번부터 10번까지 방 번호가 보였고 저와 친구는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으니 어떤 남자가 들어와 무릎에 주사를 놓아주고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군요. 실험 결과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도 없이 빈 방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되니 걱정이 됐지만 돈을 버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버티기로 했죠.
정확한 실험 테스트를 위해서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휴대폰도 없으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에 있는 친구와 접촉하면 안 된다고 문까지 잠그고 나가 말 그대로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실험을 받은 거지만 그 당시는 그런 알바가 처음이어서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바닥에 끌고 가는 소리와 흡사했고 저는 호기심에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살살 좀 해. 다 들리겠다. 사람들 깨기 전에 빨리 옮기자.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는 문이라 확인은 불가능했죠. 다음날 오전 친구를 만났고 마지막 검사를 끝내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와 친구를 제외하고 실험을 했던 남자 3명 중 1명이 보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친구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친구에게 물어봤죠. 야, 어제 새벽쯤에 무슨 소리 못 들었냐? 친구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저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말도 없이 외박을 했으니 많이 걱정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주사를 맞은 다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사를 맞으면서 생긴 근육통이라고 생각했고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증이 심해졌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집 근처 병원을 찾아갔죠. 집 근처 병원에서는 단순 근육통이라 진단하고 약을 줬지만 한 달이 넘도록 통증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큰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검사 결과는 다리 근육이 괴사되어 절단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고 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말은 제가 맞은 주사가 근육을 마비시켜 통증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과다 주입 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친구는 별탈 없었고 제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임상센터로 찾아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죠. 그리고 경대병원에서는 그런 실험을 계획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설령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해도 병원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새벽에 들었던 소리와 그리고 복도에서 나던 대화의 내용들이 머리에 스치는 겁니다. 임상 실험을 하다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새벽 시간 시신을 옮겼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친구에게 알바를 어디서 찾았냐고 물었는데 벼룩시장 신문에 나와 있었다고 하더군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끔찍한 알바를 공개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죽지 않았던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장애를 얻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던 일부분을 포기하며 살게 됐죠. 요즘 생동성 알바 또는 임상실험 알바가 정말 많은데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14년 대구역 근처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일과 그 당시 알게 된 노숙자분들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대구역 주변에서 노숙자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노숙자분들께 도시락을 나눠주고 추운 겨울에는 담요나 옷을 챙겨드리는 그런 봉사단체였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구역 근방에 대략 10명 남짓 되는 노숙자분들이 항상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 유독 저를 살갑게 대해주던 3명의 노숙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영수 아저씨, 그리고 광호 형님, 또 한 분은 이름도 없이 그냥 할배라고 불리던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인사 정도만 나누다가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챙겨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케이스였죠. 그렇게 그분들과 알고 지낸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날은 영수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영수 아저씨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간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한 곳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좀 더 좋은 곳이 생기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흔한 일이라 저희 봉사단체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광호 형님을 찾아가 영수 아저씨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광호 형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양반, 며칠 전에 젊은 남자들 따라서 같이 가더라고. 무슨 일자리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따라가던데 그 뒤로 못 봤고. 뭐 좋은 데 갔으니까 잘 살고 있겠지.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시원섭섭한 감정들도 들었지만 노숙자분들 사이에서 일자리가 생겼다는 말은 희망 그 이상의 가치를 뜻하는 단어라 저는 영수 아저씨가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구역 근처를 지나가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고 노숙자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솔깃한 내용의 그런 전단지였죠. 숙식 제공, 하루 15만원, 나이 무관, 그리고 그 밑에는 대구 복지센터라고 적혀 있었는데 뭔가 글씨체가 좀 허술하게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영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 당시엔 단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용역업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었죠. 그런데 제가 그 전단지를 보고 난 뒤부터 광호 형님과 그리고 할배라고 불리던 아저씨마저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고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지 너무 의아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와 같이 도시락 배분을 돕던 태기 형님께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종혁아, 요즘 노숙자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 평소에 보이던 분들도 안 보이시고 뭐 형님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건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노숙자분들이 통장을 만들면 누가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다들 그것 때문에 따라간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 통장 대여 사기 같은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 후로 노숙자분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노숙자분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어떤 날은 도시락이 남을 때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지내면 참 다행이지만 혹시나 그게 아닐까봐 저는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었죠. 그리고 한날은 초면인 노숙자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래 고향이 서울인데 어쩌다가 대구로 내려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원래 서울분이셨구나. 그리고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단체거든요. 뭐 도시락 말고도 이불이나 담요 같은 것도 나눠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기 근데 뭐 물어볼 게 있거든. 내가 대구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요 며칠 밤마다 젊은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오거든. 혹시 그 사람들도 같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야? 그 아저씨의 말은 밤마다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 말을 붙이는데 그 내용이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는 단체고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상한 소문들도 많으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 아저씨와 헤어졌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봉사를 하고 있다가 그날 저희에게 물어볼 게 있다면서 형사분 2명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노숙자 실종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고 혹시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처음 형사분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 무섭고 충격이었고, 저는 한 달 전 한 노숙자 아저씨에게 들었던 밤마다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해 털어놓았고, 형사분은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며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날부터 봉사자들끼리 모이면 노숙자분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눴었는데, 그때 같이 봉사를 하고 있던 태기 형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야, 이분들 내가 보기엔 어디로 팔려간 것 같기도 해. 그거 있잖아, 뭐 일자리 소개해준다면서 사람 팔아 넘기는 거.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 태기 형님 본인의 생각은 노숙자분들이 실종됐다면 분명 어디론가 팔려갔다는 의견이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지금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일 수도 있을 거란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뉴스에서 대구역에 관련한 사건 기사가 하나 보도됐고, 그 뉴스의 내용은 노숙자 명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대출 사기 조직에 판매를 했다는데, 대구역과 동대구역 주변 노숙자 7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였었죠. 하지만 뉴스에 나왔던 건 단순 통장 거래, 그리고 사기 조직 검거라는 말뿐이었고, 그 7명의 노숙자들에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로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조직이 단순히 통장만 사고 판 게 아니라 노숙자분들을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죠. 그 소문에 의하면 중국 의료제조 공장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 뒤로는 2번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없다는 끔찍한 이야기였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역 주변 분위기는 살얼음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봉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부터 가끔씩 낯선 사람이 노숙자들에게 접근할 때면 저는 일부러 다가가 어디서 나왔냐고 경계를 하면서 물어봤고, 그땐 제가 이분들을 지켜낼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 봉사단체 사람들이 하나둘 바뀌면서 태기 형님이 봉사단체 장을 맡게 되었고, 노숙자분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선 점점 잊혀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태기 형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더니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야, 그 예전에 광우 형님이라는 노숙자분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죠. 내가 좀 전에 화장실 주변에서 광우 형님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태기 형님과 같이 화장실로 뛰어갔더니 그 근처에 서 있던 건 몇 년 전 사라진 광우 형님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유쾌하고 활발한 광우 형님이 아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는데, 유심히 지켜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듯 보였고, 사람 말도 못 듣는 건 물론 말씀도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었죠. 저는 광우 형님을 부축해서 쉼터로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광우 형님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2번 다시 광우 형님을 만날 순 없었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직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요즘은 봉사활동을 나가진 못하지만 가끔 대구역을 지나갈 때면 그때 그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너무 안타깝고, 이 사건이 그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 또한 제 추측이고 벌써 11년이나 지난 일이라 이제는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 옆에서 밥을 나눠주던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분들 표정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분들이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 아직도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겪고 들은 이야기이며, 혹시 이 사연을 통해 그때 사라진 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면서 저 또한 위험에 빠질 뻔했던 무서운 경험이라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바람도 쐴 겸 혼자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허름한 행색이었고 여태까지 얼마나 담배를 피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앉아있던 바닥에는 담배 꽁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눈살을 찌푸리며 아주머니를 쳐다보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는 참 특이한 아주머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꼴초 아주머니를 마주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저씨와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한참을 보고 있었더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 되더라고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인데 꼴초 아주머니가 돈도 없이 담배를 달라고 떼를 쓰자 아저씨도 언성이 높아져 경찰을 부르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싸움은 일단락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이 희미해져 갈 때쯤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친구를 만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저도 모처럼 술을 한잔해서 기분까지 들떠있던 그런 상태였죠. 잠시 뒤 택시에서 내려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 아저씨와 그리고 꼴초 아주머니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인 사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분명 경찰까지 부르고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든 장면이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왔고 저도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동네 편의점 아저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안타깝게도 발견이 늦어져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편의점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 딱히 눈여겨 살펴보진 않아서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 문이 닫혀 있긴 했었고 저는 아저씨가 바빠서 그런 거라 단순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었고 제가 그 아저씨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단지에 꼴초 아주머니가 또다시 나타났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이상 꼴초 아주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한날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총각,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갑자기 무슨 부탁이요? 아니, 별건 아니고 담배가 떨어져서 좀 사다 줄 수 있어? 내가 돈은 없고 돈 대신 담배 한 갑만 사다 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 말과 함께 아주머니는 본인 가슴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서 곧장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문득 골목에서 마주친, 그러니까 돌아가신 편의점 아저씨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연인 사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마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그런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동민이라는 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우연히 꼴추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야, 그럼 재미삼아서 담배 한 갑만 사서 줘봐. 동민이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난 그 아줌마랑 말도 섞기 싫어 임마. 사주고 싶으면 네가 사주든지. 평소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 그러려니 넘어갔었고 저는 며칠 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사실들을 뒤늦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생각보다 좁은 곳이라 금방 소문이 나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고인이 된 줄 알았던 편의점 아저씨가 알고 보니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엄청난 사실이었죠. 사건의 내용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치정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꼴추 아주머니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동민이의 말은 저와 술을 먹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이라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저번에 네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 뭐?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무슨 이야기? 아, 그 꼴초 아주머니 있잖아. 담배 사주면 뭐든지 해준다는 그 아줌마. 근데 그건 왜? 아니, 내가 너랑 술 먹은 다음 날에 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었거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해 꼴초 아주머니를 찾아갔었고 꼴초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준다고 제안을 하고서 아주머니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꼴초 아주머니는 돈 대신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말을 했고 친구는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주고 꼴초 아주머니와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속인지 물어봤더니 담배를 사줬으니 그날 밤 10시쯤 골목에서 만나자고 했었다는데 친구도 호기심에 그날 밤 꼴초 아주머니를 만나러 나갔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는 꼴초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는 장난삼아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쎄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몰래 주변을 살폈더니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있었고 차량 썬팅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가 다 보이는 정도였는데 어떤 사람이 차량 안에서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곧장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때 꼴초 아주머니가 친구를 계속 붙잡고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5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친구 바지를 붙잡고 있었다는데 친구는 그때 도망가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에 아주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면서 뒤를 쳐다봤더니 글쎄 주차된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 도망가는 친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내용의 이야기였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또다시 편의점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혹시 친구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을 당해 괴한에게 봉변을 당한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장기간 문이 닫혀있던 편의점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다시 문을 열게 되었죠.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그 동네 소식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아주머니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건이었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때는 20살, 1997년도 대구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저희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 당시 성인이 된 기쁨을 누린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시간이 늦어졌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애매하기도 해서 친구 자취방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살던 자취방은 재래시장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97년 당시만 해도 24시 편의점도 잘 없었고 PC방도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택시에서 내려 시장 골목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상가 불이 다 꺼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섬뜩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쳐 대략 30m 앞에 친구 집이 보였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가자 생각했죠. 제 또래라면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밤늦은 시장 골목은 쥐 죽은 듯 침묵이 흐르고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은 겁이 많고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골목 입구에 서서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한참을 두리번거렸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에 들어가고 10m 정도 걸었을 때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를 만큼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그 사람은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걷고 있었고 순간 정말 놀랐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핏 보면 여자로 착각할 수도 있을 법한 키가 작고 왜소한 남자였죠. 친구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바닥을 유심히 보니까 두툼해 보이는 지갑이 떨어져 있더군요. 제 앞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지갑이라고 확신하고 다급하게 남자에게 말을 했었죠. 지갑이 떨어졌다고 몇 차례나 그 남자를 불렀으나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건지 남자는 골목을 지나 좌측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이상했던 점은 적막한 시장 골목에서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 남자는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지갑이 떨어졌는데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지갑을 주워 내일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살던 곳은 주택으로 된 2층 집이고 2층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죠. 1층 대문을 열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계단 밑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는 겁니다. 2층에서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방금 전 제 앞으로 걸어간 왜소한 그 남자였고 남자는 저를 보고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경찰서 가자고 당장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집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친구에게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에게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듣고 가신 거라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었다면 무섭고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옆에 친구가 있어서 안심이 되더군요. 한참을 그 남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1층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지갑만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1층으로 던지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래층에 살던 아저씨가 집 밖으로 나오더군요. 아저씨는 무슨 일이냐고 새벽에 누가 욕을 하냐고 물었죠. 아마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 남자가 욕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아저씨에게 수상한 남자가 1층에 있다고 손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했죠. 아저씨는 맨발로 뛰어나와 그 남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방으로 들어가 일진이 안 좋다 생각하고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죠. 아침에 친구 집에서 나와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돌아다녔고 불과 몇 시간 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죠. 어릴 적부터 친했던 동네 친구를 만나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며칠 전에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고 섬뜩했습니다. 대구는 동네마다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시장을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었죠. 이 친구도 시장 근처에 살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왕래가 잦아 크게 무섭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친구는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데 어떤 왜소한 남자가 친구 앞으로 오더니 두툼한 지갑을 떨어뜨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남자에게 지갑이 떨어졌다며 아무리 외쳤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했죠. 그때 시간이 밤 9시 정도였는데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지갑을 주워들고 남자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나타나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친구에게 인상차기를 말하니까 제가 봤던 그 남자라고 확신이 들더군요. 저는 겁이 많았지만 친구는 저와 상반되는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지갑을 찾아주려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나타나 도둑이라고 욕을 하니 친구도 화가 났다고 했었죠. 그 남자는 경찰서로 가자고 이야기했고 친구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와 친구는 경찰서 방향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대략 2, 3분 정도 걷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지갑을 내놓으라면서 친구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죠. 시장 골목 안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당시는 9시만 돼도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상가 건물 안은 불이 꺼진 채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남자를 보고 경찰서 가자더니 왜 상가 건물로 들어왔냐고 따지자 그 남자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갑을 훔쳐간 대가로 친구 몸을 만져야겠다고 했다더군요. 남자는 강제로 친구를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상가 바닥에 누워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친구는 어릴 때 운동을 해서 웬만한 남자는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그 남자는 키 158 정도에 몸무게는 45kg도 안 될 만큼 마른 몸이라고 했었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지갑이 떨어졌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두툼하게 보였던 지갑의 정체는 신문지를 돈처럼 잘라서 한가득 집어넣었던 겁니다. 친구는 자정이 다 될 때까지 남자에게 잡혀 있었고 운이 좋았던 건지 주변에 건물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그 남자는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른 뒤 그 남자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밤마다 인적이 드문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타켓은 젊은 여자, 혼자 걸어가는 여자 앞으로 다가가 지갑을 떨어뜨리며 유인한 뒤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는 척을 하면서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는다고 했죠. 친구는 그날 밤 셔터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다거나 도움을 청할 생각은 저도 친구도 하지 못했죠. 늦은 밤 귀갓길은 부모님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친누나의 전남편 매형에게 있었던 일인데 순간의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던 사건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때는 3년 전 저희 누나가 전남편인 매형을 만나 결혼을 한 지 대략 1년 차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나가 매형을 처음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매형의 직업 때문이었죠. 매형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고 20대 때부터 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반 가게가 아니고 아가씨들을 불러 손님들을 접대하는 조금 문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르게 살아왔던 분이라 그런지 더욱 매형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반대를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끝내 결혼을 허락하고 매형을 친아들처럼 받아주셨죠. 그렇게 1년간은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매형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저놈,
요즘 뭐하고 지내? 뭐 별일 없지? 네, 저야 뭐 똑같죠. 매형도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잘 지내지. 근데 처남,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게 전화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혹시 내일 시간 어때? 내일은 오후쯤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할까? 아, 그리고 너희 누나한테는 나 만난다고 말하지 말고. 알겠지?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 안부 말고는 매형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던 터라 혹여나 누나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매형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는 매형 말고도 어떤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처남 왔어. 여기 이분은 내가 잘 아는 보험 설계사 분이신데 이번에 진짜 좋은 상품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갑자기 처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모시고 왔지. 알고 보니 매형이 저를 보자고 했던 이유가 보험 가입 때문이었고 저는 뭔가 속았다는 느낌과 함께 그 순간은 기분까지 좋지 않았었죠. 매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불러내서 보험 가입이라뇨. 죄송한데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매형은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남,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 어떻게 안 될까? 무릎까지 꿇으면서 매형은 제게 부탁을 했고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하나 가입하게 되었죠. 처남, 진짜 고맙다.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살게. 그리고 누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부탁할게. 매형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저도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형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또다시 매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남, 밥은 먹었어? 그게 다름이 아니고 혹시 아는 지인 중에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이 좀 있을까? 예?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매형,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알겠어. 수고하고 다음에 연락하자.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매형의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누나의 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은 매형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위급한 전화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곧장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본 매형은 잠이 든 모습이었는데 앞전에 봤던 것과 다르게 매형의 안색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너네 매형이 유서까지 쓰고 목숨을 끊으려고 일부러 약 먹고 쓰러진 거야. 말 그대로 매형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거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런 시도를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매형은 퇴원을 하고서도 전처럼 가게 일도 나가지 않고 어딘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늘 집에만 있었는데 그런 매형을 보고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나를 혼자 두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실이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었죠. 분명 뭘 숨기는 게 있는 건 분명한데 매형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진 않았고 자꾸만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매형이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밝혀지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매형을 통해서 가입을 했던 보험을 해지시키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 해지를 했었는데 그날 오후쯤 보험 담당자라면서 한 여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보험 해지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장난해요? 담당자라는 그 여자는 매형과 카페에서 만난 여자였고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땐 세상 친절했던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날 전화의 목소리는 저를 죽일 듯한 목소리였죠. 내가 이런 날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처남이라고 그랬나? 자기네 매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매형이 왜요? 난 그쪽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내가 자기네 누나한테 직접 말해줄게. 그렇게 그 여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며칠 뒤 믿었던 매형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날 누나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누나 집으로 초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매형과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였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매형이 보험 설계사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심지어 누나가 집에 없을 때 안방 침대에서 잠자리까지 했었다는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 지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저 장인어른,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매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사건은 이러했었습니다. 어느 날 주점에 자주 방문했던 단골 손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는데 몸매가 늘씬한 건 물론 누가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그 여자가 자주 가게로 놀러왔고 그런 계기로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여자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고 매형을 만날 때마다 보험 권유를 했었다는데 한날은 그 여자가 술을 먹고 가게로 찾아와 매형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유혹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빠져버린 매형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처음에는 서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둘의 관계가 나빠지자 여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매형을 협박하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은 매형이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본인은 매형에게 전부 속은 거라면서 태도를 180도 바꾸고 지속적으로 매형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희 누나에게 들키면 가정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 그 여자와 완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부탁을 했더니 글쎄 보험 가입을 위해 사람을 소개해주면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매형은 고민 끝에 저를 불러 보험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을 해지한 걸 알고 나서 화가 난 여자는 모든 사실을 저희 누나에게 밝혔고 이 이야기를 듣고 누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한 여자였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보험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워낙 실적이 우수하고 보험왕까지 했던 탓인지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매형과 이혼을 하고 나서 누나는 혼자만의 삶을 잘 살고 있고 이건 가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인데 결혼 전부터 반대를 했던 게 꼭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고 언젠가 한 번은 일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더 반대를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따라 사람을 믿고 만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결혼까지 했음에도 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도 생기는 법이니 앞으로 저도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와 비슷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3년 전 1월에서 3월 사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대구 북구 대형마트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달서구 쪽으로 매장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마트 안에는 화장품 가게들이 여러 곳 있었는데
바로 옆 매장에서 근무하던 동생이 친구를 불러 저와 동생, 그리고 동생 친구와 함께 3명이서 술을 한잔 먹게 되었죠. 칠곡 삼지구에 위치하는 고깃집에서 1차로 한잔하고 2차는 일반 호프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술이 약한 편이라 최대한 자제를 하며 마셨고 그 와중에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마음에 정신을 차려가며 버티고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동생들과 자리에서 일어났고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칠곡 삼지구 커피숍이 있는 부근에서 동생들을 차례대로 택시를 태워 보냈죠. 제가 어릴 적부터 멀미가 심해서 20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따고 차를 구입해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멀미가 심한 탓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고 버스 타는 게 정말 힘들었죠. 그날은 술도 한잔하고 차를 두고 왔기 때문에 동생들을 보내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 택시를 타면 무조건 앞좌석에 탔는데 그게 뒷자리만 타면 울렁거림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술을 먹고 앞좌석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까지 태권도를 했었고 대학교는 체대를 간 탓에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머리는 쇼컷에 바지 정장만 고집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0분쯤 지나 택시가 제 앞에 정차했고 늘 타던 대로 앞좌석 문을 열고 탑승했죠. 70대로 보이는 남자 기사였고 저는 성서에 있는 대백 아파트로 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더군요. 동생들을 챙긴다고 힘을 뺐던 탓인지 택시를 타자마자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밖은 굉장히 춥고 택시 안은 따뜻해서 그런지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소름이 끼치더군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쥐죽은도 조용했고 택시 양옆으로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 주차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워서 택시기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며 이야기했죠. 여기 어디냐고, 왜 이쪽으로 온 거냐고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무섭냐고 말하곤 했는데 제가 직접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정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잡아 당겼더니 운전석 쪽에서 잠금을 해둔 건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택시기사가 입을 여는데 여기가 목적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대백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여긴 어디냐고 하니까 소름 돋는 대답을 하더군요.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여긴 모텔 주차장인데 여기가 목적지가 맞다면서 반복해서 말을 했죠. 창문 틈으로 천장을 보니 지붕에 천막이 씌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모텔이 맞는 것 같더군요. 그때 택시기사는 저를 보면서 여기가 맞다, 여기가 목적지다 그 말만 반복했고 문이 잠긴 차 안에서 70대 기사와 둘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미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범인을 흥분시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차분히 말을 건넸죠. 모텔인 건 알겠는데 왜 이쪽으로 온 거냐고 타이르듯이 말을 하니까 한참 있다 대답을 하더군요. 네가 너무 예뻐서. 그 말 한마디를 하고서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 택시기사는 한참 생각하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정문 앞에 세워주더니 돈은 필요 없다고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는 빠른 속도로 가버렸고 집으로 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서워서 뛰지도 못했죠. 사실 독립해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다시 따라올까봐 몇 번이나 뒤를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셔츠에 베스트, 그 위에 겨울 자켓을 입는 편이었고 위에 속옷은 브라렛을 착용합니다. 스포츠 속옷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말 이상한 건 옷은 정상적으로 단추가 잠겨있는 상태였지만
속옷이 가슴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잠시 후 여자 경찰분과 남자 경찰분 두 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경찰분께 집으로 오다가 택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문자 내용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었는데 건강검진서를 찍은 사진과 아직 건강하니까 연락달라는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소름 돋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문자를 보여주니까 여자 경찰분이 소지품 잃어버린 거 없냐고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가방을 한참 찾다 보니 카드 지갑에 있던 명함이 사라진 걸 알게 됐고 택시기사가 제 명함을 가져가서 문자를 했던 거였죠. 혹시 몰라서 검사를 받았는데 블랙아웃 상태에서 다행히 성폭행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서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CCTV를 확인했는데 택시는 제가 살던 아파트 앞까지 왔다가 한참을 서 있더니 다시 모텔로 가는 겁니다. 경찰이 그러는데 택시는 특수업종이라 가중처벌 된다고 했고 나중에 합의하실 거냐고 묻길래 절대 합의 안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부모님이 경찰서에 찾아왔고 많이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까 옆에 서 있던 남자 경찰이 여자분이 술을 먹고 택시에서 잠이 드니까 사고를 당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경찰분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걸 보던 여자 경찰이 대신 사과하고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 딸과 사이가 전화가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더니 정말 사정을 하면서 끝까지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 나를 잡고 만나게 됐는데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실수로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 집은 딸만 셋인데 막내딸이 이번에 결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 파토 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합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원하시길래 막내딸이 불쌍하기도 하고 저도 지치더라고요. 결국 합의했고 사건은 종료됐지만 정말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경찰서를 나오면서 여자 경찰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앞자리에 탑승하고 자는 척을 하는 여자는 택시 기사에게 모텔로 가자는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여자지만 투블럭의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녀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됐죠. 이후로 택시는 타지 않게 됐고 밤늦게 다니는 것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고 제가 작년에 겪은 실제 경험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괴달남님께 제가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드렸으니 혹여나 이분을 보신다면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한 지 30년이 넘었고 여기 살면서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아마 2년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날은 비교적 야간 근무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대략 시간은 오전 4시에서 5시 정도 되었을 때였죠.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배도 출출하고 해서 그날은 간단히 배도 채울 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 맞은편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뒤뚱거리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었고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 뒤뚱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100kg가 넘어 보이는 거구였고 웬만한 남자가 보더라도 위압감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었죠.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시간에 어두운 골목에서 그 여자를 마주치니 아무리 남자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동생에게 어제 봤던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동생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다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 그 원피스 입은 여자 있잖아. 나도 출근할 때 한두 번 봤었거든?
아마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살짝 무섭긴 해도 크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고, 어차피 그 여자를 두 번 다시 볼 것도 아니고 혹여나 마주치더라도 그냥 지나치면 되는 부분이기에 별다른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새벽 시간 또다시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골목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고, 이번에는 뭔가 쎄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었죠. 그래도 집으로 가려면 그 골목을 지나가야 했고, 그 여자 때문에 한참을 돌아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발을 헛디뎠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졌고, 통증이 많이 심한지 허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보였었죠. 그걸 보고 있자니 분명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마음 같아선 곧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자꾸 뭔가 걸리는 기분이라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제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만 쳐다만 봤고, 저는 여자를 일으켜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불쑥 들었었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봤었는데 그 여자가 한 손에 과일 깎는 과도를 들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왔고, 다음날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근데 그 사건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후로부터 동생에게 조금 섬뜩한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 내가 요 며칠 동안 봤는데 그 형이 말한 그 여자 있잖아. 원피스 입은 여자. 아니 그 여자가 자꾸만 우리 집 주변에서 서성이는 것 같거든? 뭔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야. 눈빛도 조금 이상하고. 동생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혹여나 그 여자를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새벽 퇴근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퇴근이 빨라지면 일부러 늦게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 여자와 마주친 골목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 다음에 그 여자를 또 만난다면 그때 망설이지 않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마음가짐을 달리 생각하니 저도 한결 편안해지면서 다시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여자를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려 라면 하나를 먹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뭔가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앞을 쳐다봤더니 바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갑자기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더니 그때 받은 흉기를 꺼내 들었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곧장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밖에 서 있던 여자를 본 편의점 사장님께서 재빨리 출입문을 잠가 주셨고, 그 여자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저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경찰 신고는커녕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편의점 사장님께서 하셨는지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여자가 저를 흉기로 상해를 입힌 건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해 미수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 또한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사회복지사를 만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이야기는 3년 정도 지난 이야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 여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드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눈앞에서 흉기에 찔렸고, 그 여자는 손쓸겨를도 없이 강도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하고 그 여자마저도 강도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웃집 주민의 신고로 사건을 밝혀지게 되었고, 곧장 119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끝내 사망하고 그 여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심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번처럼 흉기를 들고 다니는 건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회복지사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꺼냈는데, 과거에 그 여자를 상담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범인의 신체와 몽타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건 본인만의 생각인데 아마 그 범인의 얼굴과 제가 너무 흡사해서 순간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럽고 아직도 사연을 보내면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데, 제가 만약 범인과 닮은 외모 때문에 한 여자에게 그런 끔찍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이건 말 그대로 그 사회복지사의 추정일 뿐이니 너무 답답하고 찜찜하기만 했었죠. 저는 그 일을 겪고 동생과 의논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방을 구했고, 2번 다시 그 동네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나 원피스를 입고 뒤뚱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구의 여자를 새벽에 만나신다면 무조건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자가 가끔 꿈에서 나오는데, 저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공포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